택배 왔어요, 택배. 사연 택배. 안녕하세요. 5학년 8반 박찬식입니다. 제 인생은 누가 보면 참 재미없다고 할 정도로 특별함 없이 평탄하게 살아왔죠. 그런 호수같이 잔잔한 제 삶에 누군가 짱돌을 던지면서 인생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누구냐고요? 바로 제 아내예요. 만약 과거로 돌아가서 제 와이프를 다시 만날 거냐고 묻는다면 저는 절대 싫다고 할 겁니다. 다시 태어나지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제 아들을 만나기 위해 아내랑 결혼을 해야만 한다면 전 기꺼이 할 겁니다. 자식을 낳아서 키워본 분들은 알겠지만 아들 없는 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전 제 아들 없으면 하루도 못 살아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아들을 순간의 실수로 홧김에 버릴 뻔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죠. 혹시라도 저 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노파심에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제 사연 잘 들어봐 주세요. 저는 경상북도 의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의성 땅의 3분의 1이 저희 할아버지 땅이었죠. 소위 말해서 풍족하게 아무 걱정 없이 살 정도로 저희 집은 동네 유지였습니다. 대대로 부잣집에서 자란 저는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어요. 필요한 것들은 전부 제 손에 쥘 수 있었죠. 공부도 꽤 잘해서 대학은 서울로 갔습니다. 그때까지 제 인생에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런 제 인생의 먹구름이 드리운 건 대학을 마치고 미국 유학을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예요. 출국 2달 전, 막상 날짜가 가까워오니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더군요.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영어는 어떻게 할지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래도 미국이라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많은 것을 배우고 부모님께 자랑스런 아들이 되고 싶었습니다. 금이환영하는 게 꿈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동창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술자리를 가졌어요. 그 자리에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나왔더라고요. 전 여자친구는 3년을 사귀다 헤어졌는데 나쁘게 헤어진 건 아니었어요. 대학교 4학년이 되면서 여자친구는 취업 준비로 바쁘고 저는 유학 준비로 바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사이가 소원해졌거든요. 그날 전 여자친구는 제가 유학을 가면 이제 얼굴 보기 힘들 테니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싶어서 나왔다고 했어요. 우리는 반갑게 인사를 하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재밌게 술을 마시며 밤을 불태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좀 넘었을까요? 전 여자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영어학원 앞에서 기다릴 테니 나오라고 하더군요. 무슨 일인지, 왜 왔는지 물었지만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왠지 모를 불안감에 가슴이 쿵쾅쿵쾅 뛰더라고요. 8시쯤 수업이 끝나고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전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찬식아, 나 임신했어. 그 순간 야구 방망이보다 3배는 더 큰 방망이가 제 머리를 후려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기억나지? 그때 임신이 된 것 같아.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한 달 전 친구들과 새벽까지 술을 진탕 마시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전 여자친구 집이었어요. 속옷도 입지 않은 채였죠. 우리 둘 다 너무 취했다. 너 곧 유학 간다며? 잘 가고. 나중에 한국 오면 보자. 그날 전 여자친구는 제게 술 취해서 실수한 것 같다며 다 잊자고 말했습니다. 저 역시 동의했고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그날 임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유학이 코앞인데 아이가 생겼다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생겼는데 어찌할 수 있나요? 당연히 남자로서 책임을 져야죠. 그 즈음 아버지가 사기를 당해서 가세가 확 기울었어요. 부모님 등골을 빼먹느니 저도 아이 아빠로서 자립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전 오랜 꿈이었던 미국 유학을 포기하고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서둘러 결혼을 하고 부모님이 마련해준 전셋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전 여자친구는 제 아내가 되었죠. 아내의 배는 하루가 다르게 불러왔습니다. 신기했어요. 다음해 2월
아내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탯줄을 제가 잘랐는데 그때 기분은 뭐라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우는지도 몰랐는데 아내가 왜 우냐고 물어서 그때서야 제가 우는 걸 알았죠. 내 아이라니. 나를 닮은 내 아들이라는 생각에 감정이 벅차올랐습니다. 세상이 다 아름답고 이 아이를 위해서는 제 목숨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았죠. 충만감이라고 할까요? 정말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애 이름을 뭘로 지을까 하다가 제 이름 찬식의 찬자와 아내 이름인 영숙의 영자를 따서 찬영이로 지었습니다. 아이는 쑥쑥 컸어요. 시간이 어찌나 빠른지 애가 아빠를 말하더니 어느 순간 걷고 뛰더군요. 아내는 찬영이를 낳고 새로운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바빴습니다. 상대적으로 제가 시간이 여유로워 찬영이를 주로 돌볼 수 있었어요. 찬영이는 저를 참 많이 닮았습니다. 외모나 성격이 어떻게 된 건지 아내의 모습은 거의 없고 마치 저와 쌍둥이 같은 느낌이었죠. 제가 젊을 때는 아빠들이 기저귀도 갈 줄 몰랐거든요. 근데 전 찬영이 기저귀를 제가 다 갈았죠. 회사에서 눈치 보지 않고 무조건 칼퇴근을 해서 찬영이 우유 먹이고 기저귀 갈고 들쳐업고 놀이터에도 갔습니다. 그야말로 주 양육자가 저였죠. 오죽하면 주변에서 애 아빠가 참 유별스럽다는 말까지 들었겠어요. 찬영이가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었죠. 아빠 힘내세요. 찬영이가 있잖아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찬영이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찬영이가 아빠라고 부르는 소리가 왜 그렇게 듣기 좋은지요. 찬영이가 8살쯤 되었을 때예요. 여의도 공원에 가서 자전거를 가르쳐줬죠. 처음에는 제가 잡아줘도 계속 넘어졌어요. 아빠, 놓으면 안 돼. 응, 아빠가 꽉 잡고 있어. 걱정 마. 아빠 안 났지? 아빠 뒤에 있으니까 걱정 말고 페달 밟고 앞에 보고 가. 그렇게 며칠을 자전거 뒤를 잡아주며 타는 법을 가르쳐줬더니 어느 순간 찬영이는 제가 손을 놓아도 잘 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늘 아들의 곁엔 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찬영이는 엄마보다 저를 더 따랐죠. 찬영이 엄마는 일이 많이 바빴습니다. 일 욕심이 워낙 많다 보니 주말에도 거의 일하러 나갔어요. 반면 저는 일보다는 아들이 우선이었죠. 원래는 저도 일이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찬영이가 크는 모습을 보면 순간순간이 아깝더라고요. 계속 곁에 있어주고 싶었습니다. 자연스레 일은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을 하며 승진과는 거리가 먼 삶이 되었죠. 그래도 전 행복했어요. 찬영이랑 엄마 없이 캠핑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늘 함께였습니다. 그런데 찬영이가 12살쯤 됐을 무렵 제 인생에 상상도 못할 일이 발생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이 일어났죠. 그날은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조퇴를 하고 집에 일찍 들어온 날이었어요. 우편물이 와 있길래 손에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죠. 무슨 우편물인지 뜯어서 보는데 빚 독촉장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대부업체에서 집을 담보로 1억을 대출받았는데 상환을 못해서 결국 독촉장까지 날아온 거였어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된 건지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대출받았어. 1억을 어디에 쓴 거야? 왜 말이 없어? 마 모르게 1억을 어디다 쓴 거냐고? 무슨 일 있는 거야? 말을 좀 해봐. 이렇게 큰 돈을 어디에 썼어? 사실은 친정아버지 사업이 좀 어려워져서 빌려드렸어. 당신한테 말하기가 그렇더라고. 아빠가 잠깐만 쓰고 돌려준다고 했는데 영일이 안 풀리나 봐. 그런 문제면 저와 상의를 하면 됐을 텐데요. 일단 적금을 해약하고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겨우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단락된 줄 알았어요. 며칠 후 자다가 화장실을 가려고 깼는데 아내가 없더군요. 거실로 나갔더니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란다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아내가 베란다 밖에서 소곤소곤
화가 난 목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 베란다 문을 열려는데 제 손을 멈칫거리게 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저번에 1억 해줬잖아. 마지막이라며? 뭐? 1,000만 원을 해달라고? 나 돈 없어. 내가 이혼당하는 게 당신 소원이면 마음대로 해. 남편한테 까발릴 거면 다 까발려봐, 나쁜 새끼. 통화하는 소리를 들어보니 장인어른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협박당해 1억을 빌려준 거였습니다. 대체 아내가 말하는 나쁜 새끼는 누굴까요? 그리고 저한테 까발린다는 게 뭘까요? 불안한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왔지만 일단 아내 몰래 방으로 들어와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다음 날은 휴일이라 찬영이와 함께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은 전날 밤 있었던 일로 심란했죠. 그때 테이블에 있던 아내의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아내는 설거지 중이라 못 들었어요. 당시엔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아니라 문자 내용이 바로 화면에 보이던 때였죠. 제가 슥 몰래 그걸 보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 주까지 1,000만 원 보내. 안 보내면 네 남편한테 다 까발린다. 찬영이가 나를 참 많이 닮았더라. 씨도둑은 못한다더니 마지막 기회니까 알아서 처신해. 찬영이가 그 남자를 닮았다니 무슨 말일까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휴대폰을 못 본 척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일단 알아봐야 했어요. 그 남자 말대로 찬영이가 진짜 그 남자 아이인 건지 알아보기 위해 친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찬영이와 제 머리카락 그리고 칫솔을 같이 보냈어요. 보내면서도 설마 하는 마음이었죠. 왜냐면 찬영이는 저를 정말 많이 닮았으니까요. 주변에서도 인정할 만큼요. 얼마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지를 읽어보니 여러 개의 유전인자 중 단 한 개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간적으로 숨이 막히더라고요. 쿵쾅쿵쾅 가슴이 어찌나 빨리 뛰는지 전 결과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유전자 검사 기관을 찾아 또 한 번 맡겼어요. 하지만 거기서도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저랑 일치하는 유전인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찬영이는 제 아이가 아니었던 거죠. 그날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는지 모릅니다. 아내에 대한 배신감도 배신감이었지만 찬영이의 아빠가 내가 아니라는 게 저를 슬프게 했습니다. 10년 넘게 키운 내 아이가, 내 분신 같은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니. 누구도 갑자기 이런 상황이 닥치면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마음을 겨우 추스르고 나자 아내에 대한 배신감에 치가 떨리더군요. 내 아이를 가졌다며 저를 찾아왔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임신했다는 그 말에 저는 당연히 제 꿈이었던 유학도 포기하고 애와 와이프만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제 아이가 아니라니요. 만약 찬영이가 없었다면 아내와 결혼하지 않았을 겁니다. 모든 게 원망스러웠어요. 그 오랜 세월을 바보같이 산 제 자신이 미웠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퇴근하고 돌아왔어요. 저는 아내를 붙잡고 친자 확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베란다에서 했던 전화 통화, 휴대폰 문자 메시지까지 전부 해명해보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아내는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제야 미안하다며 울면서 무릎 꿇고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절 속인 건지가 궁금했어요. 어떻게 된 건지 말해봐. 그때 임신했던 게 내 아이가 아니야. 다른 사람 애였어. 미안해, 진짜 나도 몰랐어. 알았으면 내가 어떻게 인두껍을 쓰고 당신을 속였겠어? 나도 한참 있다 알았어. 그게 말이 돼. 그럼 당신은 언제 알았는데? 1년 전에 찬영이 데리고 친정에 갔었는데 거기서 우연히 그 사람이랑 마주쳤어. 그 사람이 찬영이를 보더니 자기랑 너무 닮았다고. 그때부터 나를 협박하는데 나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 사람이 대체 누군데? 사실 당신이랑 헤어지고 잠깐 동네 오빠를 만났었거든. 근데 생각보다 별로라서 금방 헤어졌어. 그리고 나서 당신이랑 그런 일이 생겼고 난 당연히 찬영이가 당신 애인 줄 알았어. 믿어줘, 진짜야. 아내는 자신도 그 남자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다며 살려달라고 했죠. 이혼만은 안 된다며 제발 찬영이와 자기를 버리지 말라고 무릎 꿇고 빌더군요.
일단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낯선 남자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여보세요. 찬영이 아버님 되시죠? 얘기 들으셨겠지만 제가 찬영이 생물학적 아비 되는 사람입니다. 뻔뻔하게도 그 남자는 자신을 찬영이 아버지라고 하더군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우리 얼굴 한번 봐야죠? 할 말 많을 것 같은데. 전 당신하고 할 말 없습니다. 에이, 전 할 말 많은데. 찬영이 그 집에서 유일한 손주라면서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몸도 안 좋으시다고 들었는데 찬영이가 친손주가 아니란 걸 알면 충격받고 돌아가시는 거 아닌가 몰라. 남자는 아내를 협박하더니 이제는 저희 부모님을 들먹이며 격까지 협박하더군요. 남자가 회사 앞에 와 있다며 앞으로 나오라길래 어쩔 수 없이 나갔습니다. 커피숍에 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 그 남자가 누군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랑 외모적으로 굉장히 많이 닮아 있더군요. 그러니까 제 아들 찬영이는 제가 아닌 그 남자를 쏙 빼다 닮은 거였습니다. 순간 누군가 제 심장을 쥐어짜는 것 같았어요. 머리로는 찬영이가 다른 남자의 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닮은 모습을 보니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1억만 주시오. 그러면 사라져드릴게. 얘 아들을 주는 건데 1억이면 싼 거지. 입금되면 내가 당신 눈에 안 띄게 알아서 잘 처신할 테니까 걱정 말고. 고향에 부모님들 생각해서 현명한 결정이요. 1억?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우리 부모님께 말한다고? 어디 한번 해봐요. 내가 가만히 있나? 우리 부모님 잘못되면 내가 기필코 너 가만 안 둬. 나 죽고 너도 죽는 거야. 인간 말종 같은 새끼. 그리고 저는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더 이상 인간 같지도 않은 놈과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는 치고 나왔지만 사실 그 남자가 혹시라도 부모님께 얘기할까봐 내심 걱정이 됐어요. 고민 끝에 저는 제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혼자 끙끙 앓다 보니 다른 사람의 의견을 구하고 싶었거든요. 친구는 조심스럽게 사설 탐정을 고용해보라고 권하더군요. 이혼을 할지 말지는 나중 일이고 일단 그 남자가 협박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해 놓으라며 조언을 했습니다.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었어요. 그 길로 바로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2주 후 사설 탐정은 제게 수십 장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사진 속에는 아내와 그 남자가 싸우는 모습이 찍혀 있더군요. 아내가 협박을 받고 있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았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마지막 사진에는 둘이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둘이 왜 모텔로 들어가는 거죠? 아, 사장님이 순진하셔서 잘 모르시는데 이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처음에는 돈 달라고 협박해서 만나죠. 근데 계속 만나다 보면 옛 생각에 마음도 맞고 몸도 맞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보세요. 두 분이 손도 잡고 뽀뽀도 하고 길거리에서 막 이러고 돌아다니잖아요. 전 또 등신같이 아내에게 속았던 겁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한 건 그저 그 남자가 나쁜 사람이라는 증거를 잡고 싶었을 뿐인데 현실은 시궁창이었습니다. 찬영이 아빠, 미안해.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진짜 잘할게. 그 사람한테 1억 주고 우리 행복하게 살면 안 될까? 아내는 매일 죄지은 얼굴로 제게 미안하다며 그 남자의 협박 때문에 무섭다고 호소했죠. 그런데 사실은 뒤에서 몰래 그 남자랑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 길로 저는 변호사를 만났어요. 알아보니 이혼이 아니라 결혼을 취소할 수도 있다더라고요. 아내가 제 아이가 아닌데 마치 제 아이인 것처럼 저를 속이고 결혼했으니까요. 전 결혼 취소든 이혼이든 상관없이 아내와 헤어지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호사는 충분히 가능하다며 유책 배우자는 아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저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아내와는 이혼을 하면 끝이고 이제 남은 건 그 남자였습니다. 1억을 주지 않으면 편찮으신 부모님께 찬영이에 대해 말하겠다는 그 남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하면 되겠지만 그러기엔 어머님 몸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이혼한다고 해도 충격을 받으실 텐데 찬영이가
친손주가 아니라는 말까지 들으면 아마 쓰러지실 겁니다. 그 남자의 입을 어떻게 막아야 할지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 다시 한번 사설탐정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사설탐정이 알아보니 그 남자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최근에 식당을 하다가 망했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이혼을 하고 9살짜리 딸이 있다고 알려줬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딸을 만나 자취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는 딸한테는 좋은 아빠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쓰레기 같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어요. 아이를 빌미로 그 남자를 협박하는 거였죠.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을 상대하려면 저 역시 쓰레기가 되어야 했습니다. 며칠 후 남자를 만나 녹음기를 들려줬어요. 저를 협박하며 1억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찬영이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밝히는 내용도 있었고요. 사설탐정에게 조언을 받고 한 번 더 만났을 때 혹시 몰라서 녹음을 해둔 거였습니다. 이걸로 제가 협박했다고 고소하시게요? 해보세요. 저는 그 전에 대기 부모님께 전화해서 찬영이에 관해 말할 테니까. 아니요, 잘못 짚었어요. 이 녹음기 당신 딸한테 들려줄 겁니다. 당신 전 부인이 키우고 있는 딸 이름이 소영이라지?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좋은 시간을 보낼 만큼 꽤 끔찍이 생각하던데 이걸 딸 학교 앞에서 틀어주면 어떻게 되려나? 딸도 알게 되겠지? 그러면 당신은 딸에게 상황을 설명해줘야겠지? 당신이 협박해서 한 가족이 파탄났다고? 그러면 과연 당신 딸이 제대로 자랄 수 있을까? 학교와 동네에 소문이 쫙 퍼지면 살기 힘들어지지 않겠어? 그러면 이사를 가겠지? 그러면 난 또 당신 딸이 이사 간 곳으로 가서 똑같이 할 거야? 그 남자는 제 반격에 놀란 듯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치사하게 나올 줄 몰랐나 보더라고요. 그렇겠죠. 저도 이런 쓰레기 같은 말을 하는 제 자신이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그 남자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부 없었던 일로 할게요. 제 딸한테 가까이 가지 말아주세요. 그 남자도 본인 딸은 끔찍이 생각하더군요. 이제 우리 찬영이도 그 남자의 아들이 될 테니 잘 아껴주겠죠. 씁쓸한 마음이 들었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며 저를 다그쳤습니다. 그렇게 전 그 남자의 협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남은 건 이제 아내와 헤어지는 거였죠. 집에 가서 아내에게 그 남자와 손잡은 사진, 모텔 가는 사진 등을 보여줬어요. 아내는 충격을 받은 눈치였습니다.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렇게 증거까지 들이미니 어찌할 바를 몰라 했어요. 가증스러운 이 여자와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당신 내 집에서 나가. 변호사 통해 알아봤는데 당신이 나를 속이고 사기 결혼을 한 거라. 이혼이 아니라 결혼 자체를 취소할 수 있대. 나는 이혼이고 결혼 취소고 아무튼 당신이랑 헤어질 수만 있다면 뭐든 할 거야.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헤어질 수 있게 협조해. 아내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 개의치 않고 나가라고 종용했어요. 설마 위자료까지 기대하는 건 아니겠지? 솔직한 지금 내 심정으론 당신한테 이제껏 속아온 세월 자체를 보상받고 싶어. 정신적 피해 보상도 할 수 있으면 할 생각이야. 날 속인 죄, 바람을 피운 죄, 당신 꼭 죗값 받게 할 거야. 여보, 미안해. 찬영이를 봐서라도 용서해줘. 아내는 한참을 무릎 꿇고 빌었지만 전 꿈쩍도 안 했어요. 제가 영 마음을 돌릴 기미가 안 보이자 아내가 눈물을 닦았어요. 모든 걸 포기한 듯 보였습니다. 찬영이는 어떻게? 당신 애니까 당신이 키워. 내가 혼자 살면서 애를 어떻게 키워? 이번 일로 엄마가 집에 발도 붙이지 말래. 엄청 화나셨어. 나도 을 나가야 하는데 애를 어떻게 봐? 그게 무슨 말이야? 친엄마인 당신이 안 키우면 누가 키워? 고아원에 보낼게. 뭐, 고아원 그게 엄마라는 사람이 할 소리야? 누가 평생 맡긴대. 우리 엄마 화가 풀려야 애를 봐주든 할 거 아냐? 그동안만 보내놓는 거야. 다시 찾아오면 돼. 아님 다른 방법 있어. 나 혼자선 애 키울 자신도 없는데. 그때 방문이 열리고 찬영이가 나왔습니다. 아빠,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가 우리 아빠가 아니라는 게 무슨 소리야? 평소였다면 학원에 있을 시간인데 요즘 저와 아내 사이가 심상치 않다 보니 애가 뭔가 이상함을 느꼈나 봐요. 그날따라 학원도 안 가고 저희 얘기를 다 들었더라고요. 찬영이는 친부가 따로 있다는 얘기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더군요. 도저히 찬영이를 볼 수 없어 몸을 돌렸습니다. 우는 찬영이의 얼굴을 보니 저 또한 물이 나서 혼났습니다. 꺼이꺼이 우는데 어찌나 마음이 안 좋은지 결국 전 또다시 긍을 돌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 저와 달리 아내는 찬영이 손을 붙잡고 말을 꺼냈어요. 찬영아, 엄마가 나중에 돈 벌면 데리러 갈게. 일단 보육원에 가 있어. 얼른 짐 싸. 옷, 신발, 책 필요한 거 다 챙겨. 아내는 그냥 해본 말이 아니라 진짜 찬영이를 보육원에 보낼 생각이었어요. 원래부터 애한테 집착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이 정도로 차가운 줄은 몰랐습니다. 애가 저렇게 울고 있는데 달래주진 못할 망정. 보육원에 보낸다는 말을 저렇게 당당히 하다니. 찬영이가 짐을 안 싸고 계속 울고만 있자 아내가 직접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꼴배기 싫어 서재로 들어갔어요. 밖에서 들리는 찬영이 울음소리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로웠죠. 제 눈에서도 가슴에서도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찬영이가 서재로 들어와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빠, 나 밥도 많이 안 먹을게. 학원도 안 다닐게. 공부 열심히 하고 아빠 말 잘 들을게. 응? 제발 나 버리지 마. 나 아빠랑 살고 싶어. 찬영아, 아빠도 우리 찬영이 너무 사랑하는데 미안하다. 아빠가 진짜 미안해. 그 사이 짐을 다 쌌는지 아내가 서재로 들어와 찬영이를 끌고 나갔습니다. 애가 신발을 안 신고 버티는지 등짝을 때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찬영아, 아빠가 너 못 키우겠대. 너도 12살인데 알 건 다 알라이잖아. 저 사람은 네 친아빠가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신발 신어. 한 1년? 2년? 잠시만 보육원에 있으면 엄마가 복잡한 일 좀 해결하고 데리러 갈게. 그러니까 걱정 말고 신발 신어. 하지만 찬영이도 저도 아내의 말이 진심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었죠. 아내는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찬영이를 키우기 위해 희생할 리가 없었어요. 찬영이는 버티다가 결국 울면서 끌려나갔습니다. 그제야 저는 서재에서 나왔어요. 찬영이가 가는 마지막 모습이라도 보고 싶어 베란다로 나갔어요. 제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애가 안 가려고 버티자 아내가 억지로 낑낑대며 끌고 가더군요. 찬영이의 어깨와 팔이 축 처져 있었습니다. 찬영이는 저를 참 많이 닮은 아이였어요. 외모적으로도 그랬지만 성격도 딱 저였죠. 오이 싫어하는 것도 저를 닮았고 캠핑 좋아하는 거, 낚시 좋아하는 것도 저를 닮았어요. 처음으로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생겼다며 사진을 보여주는데 얼마나 부끄러워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찬영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다시는 찬영이를 볼 수 없겠죠. 그때 찬영이가 뒤를 돌아 저희 집 베란다를 올려다봤어요. 10층이라 밑에서 보면 제가 잘 안 보일 텐데 마치 제가 보이는 것처럼 한참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러고서는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어요. 아빠! 잘 있어. 나 없어도 밥 잘 챙겨 먹고 회사 잘 다니고 건강하게 있어. 내가 나중에 커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행복하게 해줄게. 나한테 진짜 아빠는 아빠뿐이야. 아빠 사랑해. 찬영이의 외침에 남자의 체면도 있고 제 눈에선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잔인한 말을 하며 찬영이를 버린 아빠인 저에게 오히려 나중에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찬영이, 그 말에 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지금 찬영이를 놓치면 제 인생에서 큰 실수를 하는 것 같았어요. 누가 뭐래도 찬영이는 제 아들이에요. 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10년 넘게 제 손으로 똥기저귀 갈며 키운 진짜 제 아들이죠. 제가 잠깐 잊고 있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찬영이라는 것을요. 찬영아, 아빠, 그냥 혼자 가. 찬영이 내가 키울게. 진짜? 당신 아들 아닌데 키울 수 있겠어? 그래, 내가 키울게. 나한테 양육비 청구하는 거 아니지? 나 돈 없어. 걱정 마, 안 해. 당신이 협의혼만 해주면 양육권, 친권 내가 갖고 오는 걸로 알게. 아까 말했던 정신적 피해 보상
위자료? 그런 것도 청구하지 마. 끝까지 아이를 협상의 도구로 이용하는 아내의 모습에 진저리가 처지더군요. 더 이상 말을 섞기도 싫었어요. 지루하고 긴 소송을 해서 이 여자랑 엮이느니 차라리 여기서 끝내는 게 더 나을 것 같았습니다. 찬영이만 제가 키울 수 있다면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이혼을 했습니다. 찬영이는 다행히도 잘 자라주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제 속을 썩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죠. 그리고 지망하던 의대에 떡하니 붙었습니다. 어릴 때는 저처럼 회사원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왜 갑자기 의사일까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저 때문이라더군요. 아빠 건강은 내가 책임질 거야. 나는 아빠 없으면 못 살아. 아빠 혹시 병 걸리면 내가 다 고쳐줄 거야. 가슴이 뭉클해지더군요. 그때부터 찬영이는 매년 저를 대학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게 했습니다. 제 건강을 꼼꼼히 챙기며 부족한 영양제 등을 챙겨줬죠. 어릴 땐 제가 보살폈는데 글쎄 이 녀석이 어느새 커서 저를 보살피고 있더라고요. 잔소리도 많아졌어요. 술 조금만 마셔야 된다. 담배 조금만 피워라. 하루에 1시간씩 꼭 걸으셔라. 제 인생에서 가장 듣기 좋은 잔소리였죠. 찬영이가 대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였을 거예요. 캠핑을 가자고 하더군요. 대학생이 되면 지들끼리 노느라 바쁘다던데 찬영이는 친구랑 노는 시간을 쪼개 저랑도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제 친구들에게 말했더니 다들 부러워하더군요. 보통은 아들 얼굴 보기도 힘들대요. 제가 복이 참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해 겨울, 우리는 겨울 캠핑을 갔는데 거기서 찬영이가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빠 인사해. 나 고등학교 1학년 때 물리 선생님이야.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찬영이 애비 되는 사람이에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찬영이 녀석이 좋은 캠핑장 소개해준다고 해서 왔는데 아버님네 텐트 옆이네요. 담임 선생님이 아닌 교과 선생님이라 제가 처음 보는 분이었어요. 성격이 참 시원시원하더라고요. 텐트 치는 것을 도와드리고 우리는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셋이서 지글지글 숯불에 삼겹살을 굽고 소주 한 잔을 하며 이야기꽃을 피웠죠. 선생님께서 제가 모르던 찬영이의 고등학교 시절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참 재밌었습니다. 몰랐는데 이 녀석이 파파보이로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멘토를 물어봐도 아빠, 롤모델을 물어봐도 아빠라고 해서 선생님이 아빠가 누군지 너무 궁금하셨대요. 별 얘기 아닌데 왜 그렇게 재밌든지. 그날은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텐트에 누웠는데 찬영이가 묻더군요. 아빠 쌤 어때? 예쁘지? 예쁘시더라. 그치? 아빠 여자친구로 내가 심사숙고해서 골랐어. 잘해봐. 뭐? 무슨 소리야? 전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웬 여자친구인가 싶었죠. 아빠가 나 뒷바라지 하느라 맨날 일만 하고 바쁘게 살았잖아. 지금이라도 좋은 사람하고 새 출발해. 이제부터는 내가 아빠 뒷바라지 해줄게. 너 아직 대학생이거든.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이며 용돈이며 그거 다 벌어야 하는데 무슨 뒷바라지를 해. 내 걱정 말고 너나 여자친구 사겨. 걱정 마. 나 지난 학기에도 전액 장학금 받았잖아. 그리고 과외도해서 용돈도 벌고 있고. 나 이제 계속 바빠질 건데 아빠 혼자 외로워서 안 돼. 쌤 내가 쭉 지켜봤는데 진짜 좋으신 분이야. 젊었을 때 사별해서 혼자 산지 오래되셨대. 녀석이 참 제 걱정이 많죠.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싶었는데 캠핑장에서 한두 번 마주치고 같이 밥도 먹고 하다 보니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 나이에도 설렘이 찾아왔습니다. 찬영이의 적극적인 주선 덕분에 저와 선생님은 서로 좋은 감정을 갖고 만났어요. 젊은 사람들처럼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좋은 곳으로 여행을 다녔죠. 그러다 제 나이 50 넘어서 재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찬영이와 저, 선생님, 우리 셋은 가족이 되었죠. 찬영이는 결혼하자마자 선생님께 새엄마가 아닌 엄마라고 불렀어요. 공부로 바쁜 와중에도 시간만 나면 저와 선생님을 데리고 좋다는 곳을 데리고 다녔어요. 행복이란 게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그 사이
우리 가족은 셋에서 다섯이 되었어요. 찬영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거든요. 찬영이는 공기 좋은 곳에 땅을 사서 집 2채를 나란히 지었습니다. 왼쪽 집은 저와 선생님이, 오른쪽 집에는 찬영이와 가족들이 살았죠. 처음에 찬영이가 집을 짓겠다고 했을 땐 제가 반대했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시댁이 가까이 살면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찬영이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여자였으면 애초에 결혼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전부터 자기는 평생 아버지랑 함께 살아야 한다고 못 박아뒀대요. 며느리도 워낙 착해서 동의했다고 하더라고요. 인생 참 오래 살고 볼 일이죠. 가족이 다 함께 모여 가끔 밥 한 끼 먹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란 뭘까요? 요즘 아빠들은 왕따가 되는 경우도 많다던데 저희 집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말이에요. 찬영이는 30을 훌쩍 넘겼는데도 저를 아직까지도 아빠라고 부릅니다. 제 눈에는 지금도 애로 보여요. 아마 찬영이가 40, 50이 돼도 제 눈에는 어린아이로 보일 겁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저는 죽을 수도 있어요. 찬영이의 존재는 제 인생의 빛이었습니다. 만약 찬영이가 어릴 때 제 핏줄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들을 버렸다면 지금의 이런 행복은 없었을 겁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글쎄요. 저와 찬영이를 보면 꼭 그렇지도 않죠. 피는 섞이지 않았더라도 10년, 20년, 30년 넘게 키운 정은 피보다 더 진한 것 같아요. 우리가 쌓아온 신뢰의 시간들이 우리를 끈끈한 정으로 묶어주었습니다. 내 아들 찬영아 듣고 있니? 내 아들이 되어줘서 고맙다. 그리고 영원히 사랑한다.